있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나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활기차고, 이 저녁 9시에 하는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활기찬 분위기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하게 지금 강의를 시청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더군다나 좋은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꼭 강의장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 문명의 이기로서 정말 좋은 이러한 이러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최대한 소중한 시간, 한 시간의 시간을 우리 리더님들도 최대한 소중하게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편하게 화면도 켜주시고 여기 같이 공유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채팅창을 이용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강의가 끝나는 말미 쪽에 그 Q&A 시간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이렇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 화면이 잘 나오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 3월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지금은 알레르기 계절, 집안 공기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 사실 집안 공기라고 했지만 왜 포인트를 집안에 뒀느냐? 이게 사실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가 건강한 봄을 낳는데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구독자가 있지만 우리 리더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구독자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요. 책을 한 2권 책을 내기도 했고 뭐 여기저기 강의 활동이나 저술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러한 내용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오늘 이 알레르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집중을 해서 오늘 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오늘 이런 알레르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영양소에 대한 얘기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 질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질병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대부분의 그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기능식품이다 보니까 이게 질병하고 직접 매칭을 시키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질병 얘기들을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은 건강을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주시고 혹시나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텍스트 또는 픽처화 시키실 때 절대 질병과는 연계를 시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제 강의는 아메이와 사전 조율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메이의 방향과 약간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리더님들께서 저 전문가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이렇게 봐주시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줌 강의는요, 거의 방송처럼 강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실시간 소통을 하고 싶긴 한데, 그게 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 리더님들도 방송을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총 4가지의 섹션으로 준비가 되는데요. 이 4가지 섹션 다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섹션의 주제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섹션은요. 바로 이건데요. 봄이라는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봅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이 좋잖아요. 꽃이 드디어 피기 시작하고, 그렇죠? 철쭉도 피고, 지금 이제 그 벚꽃도 좀 이렇게 성급한 애들은 벌써 나오고 있더라고요. 봄이 굉장히 설레고 좋은데, 이 봄이 설레고만 또는 좋기만 한 사람들보다는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싫은 사람들이 왜 봄이 싫은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봄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알레르기거든요. 이 알레르기와 건강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길래 알레르기가 그렇게 안 좋은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예방하자.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정리하면서 Q&A로 마무리하는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봄이 그렇게 좋으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 좋죠. 벚꽃이 드디어 이제 아주 예쁘잖아요. 왕방울만한 벚꽃들이 피기 시작하면 정말 마음도 설레고요. 기분도 의뢰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겨울에 일주기 주기량이 굉장히 적었다가 일조량이 한꺼번에 기압 폭발적으로 늘잖아요. 요즘에 아침 7시 정도가 되면 굉장히 밝아지거든요. 6시 반부터 해가 밝기 시작해서 7시면은 밝아진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한겨울이 7시 반, 7시 반이 돼도 어두울 때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일조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아지고 일주기가 길어지면 사람이요, 굉장히 액티브해집니다. 그리고 그 약간의 흥분성 호르몬들도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마음도 싱숭생숭해지고 잘 안 잡혀요. 이게 이제 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특징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봄철이 되게 되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면량이 줄기도 하고 그래서 피로감도 많이 느껴지고 그렇죠. 어쨌든 꽃이 가장 많이 피는 3월 말에서부터 4월 초까지가 이제 이때가 벚꽃이 절정인데 이때 이제 벚꽃만 절정이냐? 그렇지 않죠. 다른 꽃들도 절정에 달아가기 시작해서 5월이 되면 이제 만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꽃들이 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제 꽃가루가 이제 날리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봄철이 되면 보기에는 예쁜 꽃들도 많지만 그만큼 공기 중에 꽃가루가 어마어마하게 날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봄을 그냥 기분 좋게 느끼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러한 꽃가루 등으로 인해서 내 몸,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사실 봄의 극명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약국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어김없이 이 시절이 되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코 쪽으로 먼저 침투하게 들어오는 거죠. 왜 코로 먼저 들어오느냐? 뒤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양의 꽃가루가 날리는데 정말 어마어마하죠. 지금 4월에서 5월, 지금 빨간색으로 약간 표시된 그 부분이 4월에서 5월 날리는 꽃가루 양인데요. 전 1년을 통쳐서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봄하면 꽃가루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이 꽃가루들이 이렇게 많이 날리면 결국은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생긴다. 이것이 이제 통계학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꽃가루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약 34.7%, 35% 정도가 꽃가루에 반응한다는 건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진먼지, 진드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 물질 중에서 꽃가루가 무려 3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고 이렇게 꽃가루에 반응을 보이게 되면 중요한 거는 이제 다양한 알레르기 반응들이 나타나죠. 콧물, 코막힘, 재채기, 눈가려움증 같은 증상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리더님들 잘 알아두실 게 있잖아요. 봄철에 나타나는 이 알레르기 반응은 감기가 아닙니다. 감기와 알레르기 반응은 뭘로 구분하냐면요.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같은 게 다 나타나요. 눈도 가렵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데 감기는요. 발열과 두통, 몸살과 같은 발열과 통증을 수반합니다. 알레르기 증상은요. 통증을 수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코를 훌쩍거려. 코막힘이 막 생겼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코감기가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 알레르기 물질이 내 코로 들어와가지고 날 자극했구나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거 뒤에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감기가 아니어서 굉장히 만성적인 질환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는 코감기는 바이러스 질환, 리노바이러스라는 이런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치료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염과 같은 이런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경우는요.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방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증상이 나타났을 땐 치료를 하지만 예방이 무조건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 도표를 보시면 연관관계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가장 많이 일어날 때는 가을입니다. 사실 건조해지면서 먼지가 많아지는, 건조하니까 먼지가 낙엽 같은 게 막 날리고 막 엄청나잖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비염이 많아지지만 봄철은요 꽃가루와 연관돼서 비염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녔지만 일본은요 이 꽃가루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보다 마스크가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전에도 봄철에 일본을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요. 걔네가 전쟁 이후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꽃가루가 엄청 날리는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봄철만 되면 전국적으로 꽃가루가 엄청 날립니다. 그래서 화분증이 엄청 많아요. 화분증은 꽃가루에 의해서 생기는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기예보에서 보도를 해줍니다. 일기예보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황사, 미세먼지 나오듯이 걔네는 꽃가루 주의보가 있어요. 꽃가루가 언제 많이 날리니까 이때 나갈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꽃가루가 알레르기 질환에 무지막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꽃가루만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봄철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미세먼지. 우리가 미세먼지는 요즘에 이제 PM10, PM2.5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건데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언제 가장 농도가 높을까요? 봄에 가장 농도가 높아요. 미세먼지 양은요, 전체적으로 나타냈을 때는 겨울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 평균적인 농도를 따지면 3월에서 5월이 가장 높습니다. 이때 이제 비가 내리면 잠깐 미세먼지가 괜찮아졌다가 중국에서 바람 한번 확 불어오면 또 이제 미세먼지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세먼지의 양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철은 꽃가루와 미세먼지 두 가지를 반드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미세먼지는요, 문제가 꽃가루도 마찬가지지만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호흡을 하는 곳은 상기도와 하기도로 나뉩니다. 상기도는 이제 코, 이런 목 같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목감기에 걸리면 상기도 감염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기도를 따지면은 기관에서부터, 이 기관지에서부터 폐까지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기도 감염으로 인해서 하기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이 깊숙하게 침투해오는 물질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이 크기가 조그맣기 때문에 물론 꽃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크기가 조그맣기 때문에 하기도까지 잘 들어갑니다. 문제는 초미세먼지는 하기도까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기도를 거쳐서 폐포를 지나서 어디까지요? 혈관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가 매우 위험한 물질이고 이게 발암 물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 물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옆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굵은 입자, 고운 입자, 매우 고운 입자 이렇게 입자가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굵은 입자는요, 무게가 많고 입자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걸르는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매우 고운 입자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무게가 없으면서 멀리 날아간다는 얘기죠. 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침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레르기 원인 물질들은 결국 문제는 뭐냐? 너무 조그맣다. 조그만한 게 깊숙하게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그만하면 얼마나 조그만하냐?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게 가장 크게 나오는 원 지금 보이시죠? 가장 크게 나오는 이 원이 머리카락입니다. 75 마이크로미터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 머리카락 크기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기에 반 정도 되는 크기의 입자가 뭐냐? 꽃가루입니다. 그러니까 꽃가루가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작게 나가가지고 있잖아요. 3월에서 5월에 막 하얗게 날아다니는 거. 이거 꽃가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요. 정말 고운 꽃가루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없는데 꽃가루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황사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뿌연 황사도 있지만 미세먼지 같은 황사, 이게 이제 PM10인데요. 10마이크로 이하예요. 진먼지가 4마이크로,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진먼지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알레르기 질환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초미세먼지는 어마어마하게 맺혀가요. 코딱지만한 거죠, 진짜. 그래서 2.5 마이크로, 코딱지도 굉장히 큰 거네요. 2.5 마이크로 이하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머리카락 굵기, 우리 지금 이 머리카락 굵기가요. 이 꽃가루보다 훨씬 더 굵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냐면 봄에는요. 황사주의보,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주의보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줘야 돼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사진 중에서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드렸으니까 금방 답을 맞히시겠습니다만은 사진 중에서 미세먼지가 많은 쪽은 어떤 쪽일까요? 미세먼지가 많은 쪽이 바로 이쪽이에요. 맑은 쪽. 이게 실제로 3월 8일 오전 11시 미세먼지 농도랍니다.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준치 이상이에요.
4월 10일 5월 9시, 오전 9시 미세먼지 농도인데 기준치 이하입니다. 지금 뿌옇게 보이는 게요. 뿌옇게 보이는 게 먼지가 훨씬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맑게 보이는 게 먼지가 많다. 즉 우리가 미세먼지나 꽃가루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맑은 하늘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환기시키라고 탁 문을 열었어요. 미세먼지가 왕창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결국은 예보를 보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면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먼지들이 있다. 그리고 꽃가루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섹션 1 한번 정리해보죠. 날이 따뜻해지고 활기차지고 기분 좋아지는 봄철입니다. 이게 다 기분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알레르기에 시달리는 사람들.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꽃가루 알레르기는 약 35%의 알레르기 환자들이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환자의 3분의 1은 전부 다 이 봄철에 굉장히 괴롭게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꽃가루나 미세먼지들이 굉장히 알레르기 인자로 작용하게 되고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을 많이 일으키는데 문제는 굉장히 조그맣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갖고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애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자, 바로 이건데요. 알레르기 원인 물질들이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은 수분 수초 내에 우리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도하게 분비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알레르기 유발인자들이 이 들어온 알러지 유발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코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뭘로 제거해야 돼요? 콧물로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콧물을 와장창창 분비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물 청소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과도한 콧물을 막 뿜어내지 않고 적당한 콧물을 뿜어내고 끝낼 텐데 이 알레르기의 반응을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 즉 면역 균형이 깨져버린 사람들은 과하게 물을 막 분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물이 줄줄줄줄 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분 내에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 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들이 다 제거가 되지 않고 몸에 남아있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반나절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경우들을 지연 단계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비염, 코막힘, 콧물, 코막힘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도 나타나지만 중요한 거는 염증 반응을 나타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어떠한 원인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기본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우리 몸에서는 급성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염증 반응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염증 반응도 역시 다양한 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응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응 반응에서 빨리 염증 반응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끝나버리면 괜찮습니다만은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만성 염증 반응으로 넘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반복적인 알레르기 질환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만성 염증 반응으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내 몸의 염증 반응이 굉장히 과도해진다는 거죠. 이러한 염증 반응은 단순하게 내가 알러지 원이 들어온 부분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전신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신 염증 반응에 노출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면 단순하게 불편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염증 반응으로 생기는 내 몸의 만성적인 질환들이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염증 반응은 도대체 어떠한 질환들을 수반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몸의 부위별로 한번 좀 가볍게 살펴보면 일단 뇌를 한번 살펴보면요. 염증 반응은 뇌가 굉장히 신속하게 반응하는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머리에서 있잖아요.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 굉장히 부정적인 신경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를 넘어서게 되면 뇌신경을 망가뜨리는 인자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이 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염증 반응 또는 자가 면역 반응들로 인해서 생기는 이 염증 인자들은 내 머리에 있는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거나 만성적인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뇌가 잘 발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여기에서 차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성염증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에 기억력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것도 역시 기억력을 주관하는 해마라든지 이런 곳에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차후에는 결국은 알츠하이머라든지 치매 같은 형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만성염증은 뇌 기능에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혈관계는 어떨까요? 심혈관계는요. 가장 문제는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만성염증 반응은 다양한 산화성 물질을 분비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 몸에 반응하는 산화성 물질에 반응하는 이 콜레스테롤과 결합하게 되면 산화성 콜레스테롤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동맥에 침착하게 되면서 결국은 동맥이 좁아지고 동맥이 탄력성을 잃어서 단단해지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동맥경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동맥경화로 이어지는 건 내 몸에 있는 전신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심장에는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염증은 심혈관계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그러한 그 몸의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육은요. 원래 근육은 손상됐다고 회복이 되면서 강화되지만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근육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인자로 작용하게 되고 근육이 다시 재형성되지 못하도록 막아줘서 그 무력이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갑상선 자체가 기능을 저하하게 되는데 특히나 과면역인자로 인해서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갑상선 세포를 손상시키게 되면서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분비가 안 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기능이 너무 항진돼 버리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어쨌든 갑상선 기능에 변동이 오게 되면 내 몸에 기초대사량 자체가 현저하게 약화되거나 너무 항진되게 되면서 소모성 질환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역시 염증성 질환의 일환일 수가 있고요. 폐는요, 바로 직격탄을 맞죠.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 물질들이 폐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기관지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천식성 증후라든지 또는 요즘에 이제 많이 이런 COPD 같은 여러 가지 만성 그 폐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역시 미세먼지나 이러한 여러 가지 염증 반응과 연관이 돼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장관은 어떨까요? 위장관 같은 경우에는 위장관 기능의 저하는 당연히 오겠죠.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만성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죠. 뼈는요, 뼈가 단단해지지 못하고 약화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와서 골다공증 형성이 된다거나 피부 같은 경우에는 뭐 홍반이나 또는 여러 가지 노화 현상이라든지 뭐 아토피 같은 질환도 역시 마찬가지로 면역 관계에 나타나는 만성 염증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은 어떨까요? 신장에 손상을 오게 되면서 필터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뭐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거지만 뿐만 아니라 신장 자체의 흐름을 악화시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도 역시 염증 반응과 매개가 될 수 있고요. 간에 염증 반응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지방간이 생기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게 되면서 간 세포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몸에 해독작용이 안 되면서 역시 악순환이 이 해독작용이 안 된 독소 물질들이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는 그리고 이 몸에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 몸을 다시 한번 또 망가뜨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알레르기에서 시작했는데 이 알레르기가 전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알레르기 반응은 만성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이 알레르기 반응이 반복적으로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면역 균형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이 면역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도움 T 세포라고 하는 우리 헬퍼 T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헬퍼 T셀 1과 헬퍼 T셀 2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얘가 균형을 원활하게 잡고 있으면 내 몸의 면역 균형이 잡혀져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면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원인,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 균형이 깨진 걸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헬퍼 T셀 1이 너무나 과항진되게 되면 이 세포성 면역이 강화되면서 내 몸을 공격하게 되는 즉 자가 면역성 질환이 발생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발현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발현이 되지 않으면 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너무 과하게 발현되면 내 몸을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헬퍼 T셀 2라고 하는 애가 너무 과하게 항진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비염, 천식,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알레르기 증상이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이 깨지게 되는 부분을 어떻게 균형을 잡게 하느냐가 굉장히 안정적인 면역을 형성하게 되고 알레르기 질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사실 두 가지를 더 알아두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1번과 2번 외에 17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헬퍼티셀 17, 17번이라고 하는 애하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 T셀, 지금 보이시죠?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TREG라고 붙어있는 이 네 개의 면역세포가 각각의 균형을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균형은 맞춰져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신 우리 리더님들은 일반적으로는 헬퍼티셀 1과 헬퍼티셀 2까지만 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더 배우신 거예요. 아, 17번과 알리지라는 애가 또 있구나. 이 애들이 사분면의 그 균형을 잡아줘야지만이 알레르기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막아지게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이런 식으로 깨지는 겁니다. 결국은 헬퍼티셀 T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알레르기성 질환을 막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에 조절자 역할을 해주는 애가 바로 누구냐면 레귤레이터 T셀, 지금 녹색으로 나와 있는 저 초록색의 레귤레이터 T셀이 조절자 역할을 해주게 되죠. 이 조절자 역할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과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최신의 이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귤레이터 T셀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러한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그 방법을 찾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헬퍼티셀 1이 세포성 면역으로 인해서 너무 과해지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헬퍼티셀 2는 알레르기 반응을, 헬퍼티셀 17도 역시 자가면역 질환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보통 보고 있고요. 레귤레이터 T셀이 면역 관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면역이 중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깨졌을 때 결국은 가장 많이 부족해지는 것이 이 레귤레이터 T셀인데요. 이 레귤레이터 T셀을 항진시켜서 결국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 염증 반응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내 몸의 불편한 면역 이상 반응들이 조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이것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뭐냐?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이 전반적인 면역 균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떠한 면역체를 활성화시켜주는지 그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프로바이오틱스는요. 헬퍼티셀 1과 2, 헬퍼티셀 17, 그리고 레귤레이터 T셀까지 모두 다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인자들을 대부분 다 활성화시켜주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한다? 균형을 잡게 해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체들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켜주지만 레귤레이터 T셀을 활성을 과하게 더 많이 시켜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 몸의 균형이 면역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반복적인 알러지원이 들어왔을 때라도 내 몸에 면역 균형이 잡혀 있으면 과한 면역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이 훨씬 더 안전하게 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들을 차단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요, 우리가 봄철, 특히 알레르기 계절이 됐을 때는 반드시 빼놓으면 안 되는 그러한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 강화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면역 균형을 잡아주는 개념이고 이 면역 균형, 면역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들을 종결시키고 염증 반응을 종결시킬 수 있는 좋은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에 먹는 게 나왔으니까 다른 먹는 것들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면역을 강화하는 영양소 또는 면역 균형을 잡아주는 영양소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일단 파이토케미칼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식물 영양소라고 하는 파이토케미칼은 내 몸에 있는 항산화 물질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죠. 자, 염증 반응, 알레르기 반응이 만성화되면 염증 반응 때문에 내 몸에 굉장히 많이 손상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염증 반응을 막는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항산화 물질들입니다. 특히나 식물 영양소들은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강력하게 내 몸에 있는 염증 반응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파이토케미칼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들은 면역 균형을 잡아주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면역 균형을 잡아주는 데는 파이토케미칼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즉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이 많은 영양소들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내 몸의 면역 균형과 염증 반응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섭취 또는 알아둬야 될 영양소는 세 가지의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A, D, 그 다음에 E죠. 이 지용성 비타민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부족해도 당연히 안 됩니다. 특히나 비타민 D는요, 면역체를 분화하고 활성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겨울철 내내 굉장히 비타민 D 합성이 떨어졌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D는 봄철이 됐을 때 햇볕을 많이 쬐다 하더라도 먹어줘야 됩니다. 꾸준하게 비타민 D를 먹어줬을 때 우리가 면역 균형, 면역체의 활성을 도와준다고 하는 건 이미 많은 연구 논문을 통해서 밝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잊으시면 안 되는 거는 비타민 A인데요. 비타민 A는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죠. 네 가지 우리가 봤던 헬퍼 T셀 1, 2, 레귤레이터 T셀, 그 다음에 17. 지금 이 그림 하나에 다 나와 있죠. 프로바이오틱스가 얘네들을 활성화시켜준다고 얘기했지만 비타민 A도 얘네들의 분화를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안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부족한 비타민 영양소 중에 하나가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영양 조사에서 나타났고요. 비타민 A가 생각보다 안 챙겨 먹는 비타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눈영양제 계통으로 나온 거라도 비타민 A는 반드시 좀 잘 챙겨 드시도록 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봄철에는 더 중요하겠죠. 비타민 E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면역체들을 활성화시켜주고요. 그리고 비타민 E는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우리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비타민 D, E, A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미네랄 중에서는 아연, 셀레늄, 철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아연, 셀레늄, 철분은 모두 다 면역체를 활성화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들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영양소들은 면역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영양소가 있죠. 비타민 C입니다. 자, 비타민 C는요,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피부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가 튼튼해지면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나쁜 물질들을 자체적으로 차단해 주는 거예요. 비타민 C가 또 하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백혈구가 이 비타민 C를 사용해서 탐식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탐식작용을 잘해야지 이 물질들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백혈구의 탐식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C 농도를 확인할 때 어떤 걸로 확인하냐면요. 백혈구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C 농도로 확인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여기에 농도가 떨어지면 농도가 부족하다고 나오는 겁니다. 즉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가장 예민하게 비타민 C를 가지고 있는 곳은 바로 백혈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만큼 면역 활동에 중요한 영양 물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에 있는 염증 반응과 활성산소를 제어하고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면역 인자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데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에 모두 작용할 수 있는 비타민 C는요, 안 먹을래 안 먹을 수 없고, 특히나 감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걸렸다면 비타민 C 농도를 높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기에 걸렸다면 보통 6,000mg까지 드시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높은 농도로 드시면 좋겠고, 아이들의 경우에도 1,000mg까지는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질환과 감기 등의 호흡기 질환이 걸렸다면 비타민 C를 반드시 공급해줘야 감기에 걸린 기간도 단축시키고 알레르기 증상도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많이 빼놓고 생각할 수 있는 오메가3입니다. 자, 오메가3는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정보, 세포가 받아들여야 되는 모든 정보의 그 정보가 지나는 곳이 바로 이 세포막이에요. 핵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포막과 핵막의 구성물질로 작용하는 오메가3가 부족해지면 결국은 정보 전달, 세포로 정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면 오정보가 전달이 돼서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거나 또는 반응을 아예 보이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면역 반응과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오메가3가 풍부하게 있는 제재들을 드셔서 충분하게 드셔주셔야 면역 반응뿐만이 아니라 세포 반응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 세션 2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면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알레르기 인자가 들어왔을 때는 내 몸에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염증 반응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이 내 몸에 일으키는 해악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면역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헬퍼 T셀 1과 2의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말씀드렸죠. 세븐틴과 레귤레이터 T셀까지도 기억을 해두시고
이 네 가지의 면역체의 균형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 몸에 과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야 건강하게 우리가 알레르기 원인 물질들이나 이물질들을 차단할 수 있고 내보낼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러한 면역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의 도움도 필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로바이오틱스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모든 면역체의 활성을 도와주지만 거기에 레귤레이터 T셀의 활성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면역 균형을 잡아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뿐만 아니라 파이토케미칼 반드시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 세 가지 A, D, E 모두 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미네랄은 아연과 철분, 셀레늄 그리고 비타민 C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들은 봄철이 되게 되면 반드시 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이라면 더군다나 잘 챙겨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 따져 본 것은 뭐냐면 알레르기 물질들이 있고 이 알레르기 물질들을 내가 이미 들어왔어. 그래서 내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나 버렸을 때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지만 사실 안 들어오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영양소를 보충하는 거는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먹는 게 좋지만 안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걱정은 좀 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안 들어오게 차단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차단하면 될까요? 그리고 마스크 같은 거 계속 쓰고 다니시면 되죠.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하더라도 마스크 사이로도 들어오니까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마스크를 언제 많이 쓰죠? 밖에 나갈 때 많이 쓰잖아요. 밖에 나갈 때.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공간은 밖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리더님들. 지금 있는 공간은 야외예요? 실내예요? 대부분 실내실 거예요. 제가 아까 강의 시작 전에 한번 쭉 돌려봤는데 대부분 다 실내에 계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왜 중요한 점인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기는요. 어디로 들어와요?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오죠. 우리가 코로 일반적으로 많이 숨을 쉬는데 입으로 숨 쉬는 경우도 간혹 있죠. 사실 입으로 숨 쉬는 건 매우 건강하지 못합니다. 코로 대부분 숨을 쉬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 숨을 쉬셔야 완벽하게 호흡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 만약에 들어온다고 치면 어디를 먼저 통과할까요? 비강을 통과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러지원이 맨 처음에 탁 들어오면은 수분 내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주로 일어날까요? 코로 숨을 쉬었다면 비강에서 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콧물, 코막힘, 재채기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입으로 만약에 숨을 쉬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기관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알레르기 물질이 기관지까지 들어갔다면 기관지에서는 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많은 분비물, 우리가 흔히 가래라고 얘기하는 많은 분비물들을 분비해서 씻어내도록 합니다. 즉 만약 알레르기 물질들이 기관으로 바로 들어갔다면 가래 기침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기관지에 굉장히 큰 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숨을 쉬고 난 것들이 결국은 폐로 들어가서 폐포에서 탄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하고 혈액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 공기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기가. 근데 우리가 어디에 공기를 가장 많이 마시냐 이겁니다. 어디에 공기를. 이게 조사가 됐어요. 지금 2010년도 옛날 자료긴 한데 어쨌든 조사가 됐다는 게 재밌고요. 일일 활동 양상에 따른 얼마나 공기 중에 다른 공기 중에 노출이 되느냐에 조사를 했더니 평일에는요 13.1시간을 집안에 있답니다. 자는 시간 포함해서요.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8.4시간은 어디냐면 집 외에 바깥 사무실 같은 실내 공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합치면 거의 몇 시간이 23시간이잖아요. 21시간이잖아요. 하루 24시간인데 거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비타민 D 합성도 부족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중교통은요. 여기 중에서도 대중교통은 1.2시간이에요. 우리가 대중교통 햇볕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타민 D 많이 드셔야 돼요. 실외에는 1.2시간 평일에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1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 공기를 마시는 시간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몇 시간밖에 안 돼요? 2시간밖에 안 돼요. 2시간 반.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좋은 거죠. 주말에는요, 어떨까요? 주말에는요, 무려 19시간을 집에서 보낸답니다. 밖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이거 평균입니다. 사무실은 4.5시간 보낸대요. 우리가 주말에도 사무실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자, 대중교통은요, 1시간. 대중교통 포함해서 그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야외에서는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을 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주말에는 실내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공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마시고. 그런데 바깥 공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면 어디 공기가 중요해질까요? 실내 공기가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실내 공기가요, 굉장히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내 공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가 이 겨울철 지나왔지 않습니까? 겨울철 공기 오염이 실외의 10배다. 미세먼지 농도는요, 겨울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만큼 실내 공기가 매우 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무려 몇 배? 10배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내 공기질이 굉장히 탁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들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들을 보면 뭐 어마무시합니다. 특히나 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지염이나 천식 폐기종, 뭐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뭐 미생물, 그다음에 뭐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뭐 식경장애, 피부장애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은 원인,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조사된 거를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폴루엔 같은 경우에는 실외에 무려 4배, 그다음에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10배, 박테리아 같은 경우 무려 11배가 실외보다 실내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파트 뭐 다 포함해서 평균 주거 환경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고 사실 미세먼지의 농도도요. 실내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외가 한 뭐 71 정도 된다 그러면 실내가 51. 뭐 70%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 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차이가 굉장히 실내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인 물질, 이러한 오염이 되는 물질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뭐 밀폐된 공간에서 나오겠죠. 오랫동안 밀폐되면 오염이 되는 거고요. 특히 뭐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들은 오염이 심해질 거고, TV나 냉장고 같은 자기장을 일으키는 물질들이요.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거 혹시 아셨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킨대요. 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포름알데히드 같은 아주 유해한 독소를 만들고요. 이제 잠깐이라도 문을 열라 치면 외부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거죠. 사실 충격적인 것은 조리기구입니다. 조리기구. 가스렌지. 이 가스렌지에서 일산화탄소나 또는 산화질소 같은 또는 아황가스 같은 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미국에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주택용 천연가스렌지나 쿡탑 오븐에서 나오는 메탄과 산화질소 물이 매우 높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미국 가정에는 뭘 놓지 말라? 가스렌지 놓지 마라. 가스로 만드는 렌지를 놓지 말아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스렌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아무것도 담배도 피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집에서 가정주부가 폐암에 걸리는 거. 이러한 것들이 다 요즘에 뭐가 원인이 되냐면요. 요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그리고 메탄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산화질소들 이러한 것들이 원인으로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우리가 조리만 해 먹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염물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오염물질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그렇습니다.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밖에서는 미세먼지가 봄철에는 꽃가루가 확.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애매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진퇴양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밖에는 미세먼지가 많고 안에는 없는 건 아니지만 창문을 열라 치면 이제 힘든 거죠. 이 미세먼지들이 결국은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뇌에서부터 온몸에. 왜냐? 미세먼지가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코나 입으로 들어와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들어오면 폐포에서 바로 혈관계로 넘어가서 혈관계에서 전신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미세한 이 나쁜 물질들이 결국은 내 몸에 전신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굉장히 안 좋은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 몸에 영향을 안 끼치는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쨌든 간에 미세먼지가 무섭다 하더라도 실내에 있는 오염물질이 더 무섭기 때문에 환기를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YTN 기사에 나온 건데 문을 닫고 있지 마라. 차라리 문을 열어야 된다. 미세먼지가 무서워도. 하지만 미세먼지가 무서워서 무섭지 않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서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거를 청정시켜야 된다, 집에서. 그래서 창문을 열어둔 뒤에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해서 실내 공기를 세척해라. 이렇게 방송에서 뉴스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안에서 만들어지는 오염물질을 밖으로 빨리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내보내고 난 다음에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걸릴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정에서만 해당되는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오래 살고 있지만 어디서 오래 살아요? 사무실에서 오래 살잖아요. 밖에서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다른 실내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단순하게 집안에서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2015년 헬스 경영에 나왔던 기사예요. 자, 우리가 밖에 이제 실내 문을 꼭 닫고 있으면 굉장히 실내 공기가 탁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기는 원래 하루에 3번 이상, 한 번 할 때 10분 이상 환기를 시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단 언제 이 규칙이 깨지냐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안다? 아니라 그랬죠. 왜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껐던 스마트폰을 딱 켰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딱 켜가지고 날씨를 딱 봤어. 날씨 예보가 딱 미세먼지 농도가 딱 나오잖아요. 빨간색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딱 나오면 어떻게 된다? 아, 환기를 시킬 때 주의해야 되는구나. 밖에 나갈 때 주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환기를 시켜야 하는데 만약에 미세먼지 많은 날에 환기를 시키려면 3분 이내에 짧게 환기를 시켜라. 3분 이내에 짧게 환기를 시키더라도 안에 있는 많은 오염물질들이 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공기청정기를 사용해라. 지금 여기 기사에도 나오는 거예요.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걸릴 수 있는, 왜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걸러야 되니까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헤파 필터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라?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걸러내라. 걸러내고 난 다음에 걸러내면서 환기를 시키면 그나마 안전하다. 이게 가장 깨끗하게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가장 오랫동안 여기 있는 공기를 맡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하게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환기를 시키는 걸 얘기했지만, 지금부터는 내 자체의 기능을 좀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폐활량입니다. 공기의 질도 중요한 것만큼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몸의 건강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횡격막 기능이 강화된, 특히 이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코어 근육을 많이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량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흡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유산소 운동은 병행하셔야 됩니다. 이 유산소 운동은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쐬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절대 안 되죠. 마스크 쓰고 나가서 유산소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산소 결핍 와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거는 내 몸을 굉장히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마스크를 벗고 운동하셔야 하는데 만약에 미세먼지가 너무 높은 날이라면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셔라. 어느 정도 하시냐? 3, 40분 정도는 하셔야 되고 일주일에 4, 5회 정도 하셔라. 저는 매일같이 하라고 대부분 말씀드리는데 하루 이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 5일 정도는 3, 40분 이상의 운동을 하시고 중간 강도 이상의 운동을 해라. 심박동수가 항상 140 이상 올라가는 150 정도 올라가는 중간 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것이 폐활량을 늘리면서 심폐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물을 자주 마셔라. 수분 보충을 잘해주는 거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 물질들을 걸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단 수분 보충을 할 때는 양질의 수분을 마셔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네랄 워터라고 부르는 양질의 수분을 마시고 시간당 200ml 정도를 마시는 게 좋다. 하루에는 1.2리터 정도를 마셔라. 그래서 1리터에서 1.2리터 정도를 마시면 되니까 200ml의 수분을 보통 6번 정도 마시면 무난합니다. 자, 200ml라 그러면 종이컵보다 약간 좀 큰 정도의 수분 양이니까 양이 많지 않습니다. 수분을 마실 때도 항상 꼭꼭 씹어서 천천히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파트 3번째를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는 어쨌든 코나 입으로 지속적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코로 숨 쉬는 게 굉장히 건강에 유익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코로 매일 숨을 쉬지만 가장 많은 곳에서 호흡을 하는 곳은 실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질, 특히나 실내 공기질을 높이는데 항상 우리가 집중을 해줘야 되고 봄철에는 미세먼지나 꽃가루가 많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때문에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해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면서 실내에서 만들어지는 나쁜 물질들은 창문을 통해서 환기를 시켜서 내보내라. 평상시에는 10분 정도 환기를 시키고 하루 3번 정도 환기를 시키지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3분 정도로 제한한다. 하지만 어쨌든 환기를 안 시키는 것보다 시키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게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청정기를 잘 사용하는 게 좋겠고, 운동,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수분 보충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이 알레르기 계절에는 결국은 이 알레르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꽃가루나 황사 또는 미세먼지와 같은 다양한 이물질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과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다. 이게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결국은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해서 내 몸에 이물질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애초에 차단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다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봄철에 이 꽃가루 알레르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알레르기는 면역 반응이고 염증 반응을 수반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고, 이러한 것들은 염증 반응이나 면역 반응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 염증 반응을 없애고 면역 반응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균형을 잡아주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내 몸이 과면역 반응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실내 공간에 공기의 질을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취해주면서 운동도 하고 수분 보충도 잘한다면 아무리 봄철에 많은 알레르기 인자들이 내 몸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내 몸이 괴롭지 않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분, 딱 8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Q&A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리더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메시지가 다 안 보이네요. 메시지가 많이 왔던 걸로 알았었는데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부터네요. 자, 이상철 리더님, 비타민 D를 햇볕으로 합성시키려면 어느 정도가 좋은가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데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때문에 사실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됩니다. 원래 비타민 D를 합성을 잘 시키려면요, 후딱 다 벗고 다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팔 쪽까지는 다 내놓고 얼굴은 다 내놓고 있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굴 잘 안 내놓고 있잖아요. 자외선 차단제 다 바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햇볕으로 비타민 D를 합성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비타민 D는 그냥 복용하는 게 좋고요. 요즘에 비타민 D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그냥 복용하고 햇볕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 햇볕을 쐰다기보다는 햇볕의 광을 내가 받기 위해서 쐰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태양광을 받으면요. 내 몸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많아집니다. 세로토닌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세로토닌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뭐가 많이 분비가 되냐면 멜라토닌 분비가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면의 질도 좋게 만들 수가 있고 세로토닌 자체가 내 몸에 굉장히 활력을 주죠. 또 도파민도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 몸에 기분을 좋게 하고 활력을 주기 위해서 햇볕을 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비타민 D는 햇볕으로 합성하기보다는 먹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건강해요. 왜냐하면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피부암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무조건 바르고 다니라고 또 피부과 의사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D는 먹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원 리더님, 권지한 리더님 같이 계시는가 봐요. 가스레인지 사용 시 공기청기 거라던데 맞나요? 공청기요? 공기청정기? 죄송합니다. 제가 약자를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사용지 공기청정기 꺼라는데 맞나요? 이거는 사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많은 물질들을 공기청정기가 흡입해서 완전히 걸르지 못하면 이게 날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전 쪽으로. 오히려 가스레인지 사용할 때는요. 환기를 잘 시켜주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집에 가스레인지 사용할 때 무조건 창문 엽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창문을 여는 거랑 안 여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공기청정기는 창문 열어놓고 공기청정기 트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아까 말씀드렸죠. 미세먼지나 이런 거 걸러주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는 창문을 열어놓고 트시는 걸로 창문을 닫아놓고 공기청정기 틀면 그냥 그 물질들을 다 순환시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아마 그런 용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니까 혹시나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노폐물까지도 공기청정기가 걸러주는 제품인지는 공기청정기를 제공한 곳에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걸러진다 그러면 안 트시는 게 낫고 창문을 여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아니면 창문 열어놓고 트시는 게 나을 수 있죠. 이 나라 리더님, 지용성 비타민 과잉 증상 서치해도 잘 안 나오는데, 아니에요. 이거 과잉 서치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특히 비타민 A 같은 경우에 뭐 중독 증상, 피부 염증이나 뭐 피부 알러지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서칭하면 금방 나오는데, 오늘 내용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적정량을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정량. 비타민 A는 5천 단위 정도면 아주 적정량입니다. 5천 단위. 5천 단위 정도는 무난하게 쓸 수도 있고요. 비타민 D는 뭐 다들 아시죠? 보통 비타민 D는 1000 단위가 식약처에서 나오는 권장 사항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2000 단위에서 4000 단위까지 드시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2000 단위를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 단위 정도는 무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사실 권장량이 많지는 않은데 보통 400에서 1000 단위 정도가 권장량입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E도 1000 단위 정도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A는 5,000, 비타민 D는 2,000, 비타민 E는 1,000, 요 정도 생각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답이 만약에 안 되신 리더님들이라면 더 궁금하신 거 밑에 댓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이양규 리더님, 세로토닌은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을 섭취해야 장에서 생성, 70% 장에서 생성돼. 세로토닌은 뭐 아미노산이 매우 중요하죠. 특히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매우 중요하고요. 비타민 B 중에서도 피리독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과 단백질 매우 중요하고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미네랄까지도 쓰는 게 좋습니다. 이지은 리더님 문 열고 공청기 켜라고요. 네, 맞습니다. 문 열고 공청기 켜셔도 됩니다. 문 열고 공청기 안 켜실 이유는 없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 차단하고 나중에 문 닫고 나서 계속 켜놓으시면 됩니다. 열고 켜도 되고 닫고 켜도 됩니다. 공청기는 상관없습니다.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은 닫고 켜는 게 훨씬 좋죠. 걸러져야 되니까요. 이물질이 안 들어오면 되니까 닫고 켜는 게 좀 좋긴 합니다. 강민지 디더님, 가스레인지 밸브로 잠가도 예, 이거 새 나온답니다. 그래서 밸브 장가도 마찬가지로 약간씩 새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가스레인지 자체에서는 요즘에 그래서 이제 가스레인지는 전부 다 이제 전기 레인지로 좀 많이 바꾸는 추세예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보다는 전기 레인지로 하시고 이왕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집에서 좀 자주 환기시켜 주시고 특히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시키셔야 됩니다. 정현 리더님 인덱스는 상관없다. 맞습니다.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안나송 리더님, 돌전 아토피 아이들에게도 영양제 섭취할 때 영양제 안에 들어있는 설탕이나 꿀, 돌전 금지 음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꿀은 안 되죠. 꿀은 절대 안 되고요. 아토피 애들에게 섭취하는 영양제들은 대부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 아예 다 빠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유당 프리 같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제품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거를 섭취한다 하더라도 안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외에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돌전이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꿀이 들어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들은 꽤 많이 있죠. 꿀은 그닥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꿀은 돌전에는 절대 먹이면 안 되겠고요. 안흥일님, 공청기는 음식할 때 가동식, 기름때 필터를 막는다고요? 이거는 그럴 수 있겠네요. 음식할 때 기름때 때문에 필터를 막을 수는 있겠네요. 네. 안흥일님, 이거는 필터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실 때는 공청기를, 그래서 공청기를 켜지 말라? 그러면 창문을 여시고요. 조리 다 끝나고 기름 안 튈 때, 창문 열어놨으니까 공청기를 이제 창문 조금 더 열어놓으시고 공청기를 켜고 그 다음에 이제 창문 닫고 공청기 계속 켜놓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 기름때를 생각하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미정 기자님, 비타민C 복용하면 소변이 진하게 나오는데 비타민C는 소변이 진하지 않는데요. 비타민C 같은 경우보다는요. 비타민C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단일 비타민C는 그렇게 소변이 노랗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다른 비타민 B군, 특히나 리보플라빈 같은 비타민 B군이 같이 들어있는 거는 아닌지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몇 분만 더 받아볼게요. 돌전 아이에게 비타민 A를 먹였는데 얼굴 피부가 노랗다고 비타민 A 먹이지 말라고 너무 과량으로 먹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들용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과량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과용량 아이라 과용량 먹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타민 A 몇 단위를 먹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거는 그게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게 과량인 경우에는 피부 증상들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번
용량이 확인돼야 될 것 같고요. 유재영 리더님, 만성 피부 알러지가 있어서 알러지약을 10년째 먹고 있는데 차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 리더님, 베타카로틴 폐만져 먹으면 안 되나요? 예, 맞아요. 이거는 얼마 전에 연구 논문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용량은 안 되고요. 5천 단위까지는 되고요. 폐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폐암이 실제로 있어서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어떤 항산화제 계통도 사실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당연히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폐암 치료가 끝났거나 하는 경우에는 베타카로틴은 적정 용량 드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게 그 연구가 된 게 있어요. 베타카로틴하고 그다음에 이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베타카로틴을 복용했을 때 오히려 폐암 발병률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적정 용량 이상으로 용량을 지속적으로 먹거나 다른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뭐 폐암 환자가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은준 리더님, 돌전 아이 아세로라 먹어도 돼요? 당연히 먹어도 되죠. 비타민C 먹여도 되고요. 뭐, 비타민C가 보통 한 100ml, 아세로라는 200ml 정도 들어있나요? 200ml 정도 들어있는 경우라면, 뭐, 돌전 아이가 근데 이 아세로라C를 먹을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타블렛으로 되어 있는 거 사탕으로 약간 먹나요? 뭐, 먹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비타민C는 다 배출이 되니까요. 아닙니다. 이거 그 베타카로틴도 마찬가지로 문제 맞아요. 예, 맞습니다. 갈아서 먹이신다고요? 갈아서. 뭐, 그 새콤한 맛을 잘 먹으면 먹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용량이 200ml 정도 되면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까도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좀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1000ml까지 쓰긴 합니다. 근데 돌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우신 것 같은데, 뭐 200ml, 300ml 정도 먹는 거는 애들 비타민C는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미정드님 강아지도 아세로라 하나를 먹이신다고. 네, 비타민C는 뭐 배출되니까. 강아지 괜찮나요? 저는 강아지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돌전 아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3분 정도 질문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대답해 드리려고 3분 정도 좀 지났습니다. 어떻나요?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시만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런 거죠. 우리가 봄철에 너무 좋은, 활동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좀 참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계절이라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실내 공간이라 하더라도 위험 요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를 우리가 미리 알고 미연에 방지하는 행동들을 한다면 그러한 활동들을 한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과반응, 좋아진다, 무조건 강하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균형을 어떻게 잡게 하는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균형을 잡게 할 때 다양한 영양소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러한 면역 균형을 잘 잡아줌으로 인해서 내 몸에 있는 만성염증 반응들을 좀 막아준다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생활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우리 리더님들과 또는 리더님들 주변에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너무나 기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